오버리프 네,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저번 주 때 다뤘던 이게 테이블인데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N은 노드 수, S가 이제 가장 큰 컴포넌트가 차지하는 비율, 그다음에 L이 평균 최단 거리, 그다음에 C가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다 이 정도만 사용하는 걸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컴포넌트를 먼저 보자면 이게 실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덩어리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 하나와 이제 자잘한 덩어리 여러 개가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큰 컴포넌트는 하나만 나타내는 게 이게 큰 컴포넌트가 두 개가 있을 때 이게 서로 연결되지 않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큰 컴포넌트는 보통 하나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인터넷이나 혹은 이제 데이터 수집 방식 때문에 모든 노드가 하나의 컴포넌트가 속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자연적인 구조적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든 네트워크에 큰 컴포넌트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시로 다룬 게 가족 관계였는데 이제 보통 분석 대상으로 선택되는 네트워크는 큰 컴포넌트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민 디스턴스를 배웠는데 이제 노드 i에서 평균 거리를 다음과 같이 계산했고 그다음에 전체 평균 거리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했는데 디스커넥티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컴포넌트 내부에 있는 노드상의 거리만 평균해서 구했었습니다. 스몰 월드 이펙트는 이제 네트워크가 큰데도 두 노드 사이의 평균 거리가 짧은 현상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의 평균 거리 L이 로그 n 스케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디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잠깐만. 디그리의 경우 우리가 디그리 K가 하나의 노드에 연결된 엣지의 수고 PK가 전체 노드의 수중 디그리가 K인 노드의 비율이라고 하면 이제 PK는 NK over N으로 볼 수 있었고 디그리 시퀀스가 이제 디그리를 나열한 건데 이것만으로는 이제 그림과 같이 같은 시퀀스를 가져도 다른 구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허브는 이제 평균보다 비정상적으로 디그리가 큰 노드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라이트 스키드 디그리 디스트리뷰션과 허브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게 저희가 랜덤 클러스터링인데 다음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꼬리가 일반적으로는 n이 커질 때 이게 0으로 가지만 오른쪽 꼬리가 매우 긴 디그리 분포를 가지면 이제 무작위 연결만으로 어느 정도 클러스터링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물리학자나 인터넷 네트워크 같이 observed랑 이제 expect가 다른 경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파울러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요. 먼저 노테이션 잠깐 말씀드리면 K는 노드의 차수를 의미를 하고 PK는 차수가 K인 노드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파울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그 그래프로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냈을 때 꼬리가 긴 디스트리뷰션에서 로그를 취하면 선형 관계가 나타날 때 그때 그 디스트리뷰션이 파울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관계가 선형 관계를 나타낼 때 우리는 파울러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네트워크에서 파울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차수에서 파울러의 성질을 성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큰 차수에서만 파울러가 성립해도 괜찮고 이때 어떤 K민, 그러니까 가장 최소의 어떤 점에서 이제 파울러 디스트리뷰션을 만족을 하면 그때 그 차수 분포가 파울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울러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로그를 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X축, 그러니까 디그리 K에는 로그를 취하지 않고 Y축, 즉 비율인 PK에만 로그를 취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꼬리에서 이렇게 노이즈가 많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 히스토그램에서 빈에도 로그를 씌우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꼬리 부분으로 갈수록 빈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그래프를 저희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안정적인 그래프가 나오고 다만 이 상황에서의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 빈에 로그를 씌우게 되면 서로 다른 디그리를 하나의 빈으로 합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히스토그램 대신 누적 분포인 CDF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꼬리 부분에서의 노이즈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CDF가 아닌 오른쪽에서부터 누적을 한 CCDF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갑자기 적분 기호가 나온 이유는 합을 적분으로 근사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부터 누적을 한 CDF, 즉 CCDF 역시 파울러를 따른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고, 이때 주의해야 할 건 아까는 파울러 디스트리뷰션의 그 앞에 계수가 알파였는데 이렇게 CDF를 취하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1로 조금 지수가 조정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사용을 하면 한계점이 이제 PK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히스토그램보다 직관성이 떨어진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PK들이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즉 누적 분포들이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IID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IID 가정을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알파를 추정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모먼트를 추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제 M차 모먼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빈 이상에서만 파울러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먼트, M차 모먼트를 구할 때 이렇게 항이 두 개로 분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K빈 이전에는 이제 파울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PK를 그냥 그대로 써줘야 하지만 이제 K빈 이후에는 이제 파울러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K의 M승 곱하기 PK 자리에 아까의 그 파울러 디스트리뷰션 공식을 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를 대입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근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M차 모먼트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이때 보시면 이렇게 지수 성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K는 항상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M-알파 플러스 1이 0보다 크게 되면 값이 무한대로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먼트가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파울러 디스트리뷰션에서 성립하는 top heavy property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파울러를 완벽하게 따르는 디글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이제 top heavy property가 나타나게 됩니다. top heavy property는 이렇게 좀 길게 써놨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줄이자면 특정 노드의 연결성이 밀집되어 있는 분포를 top heavy proper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top heavy property에서 연결성이 다 모여있는 그 점을 저희는 허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네트워크를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유는 소수의 허브가 대부분의 연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구조와 여러 통계적 특성이 관측하는 규모, 즉 스케일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스케일 프리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파트 3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ER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먼저 다뤄볼 건데요. 그 ER 그래프를 다루기 전에 먼저 베르누이 랜덤 그래프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정의로는 이제 노드 n개를 놓고 모든 노드 쌍마다 독립적으로 동전을 던져서 엣지를 그을지 말지 정하는 모델이고요. 쌍마다 이렇게 노드 쌍마다 확률이 달라도 돼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노드 쌍마다 이제 확- 확률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모델의 제약 조건은 이 방향이 없고 그리고 가중치가 없고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않은 이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자폭렬로 다시 쓰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 확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ER 모델에 대해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ER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설명한 베르노이그 랜덤 그래프에서 모든 이제 확률상들을 PIJ의 확률들을 하나의 상수 P로 통일한 특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확률들을 상수 P로 통일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랜덤 그래프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베르노이 랜덤 그래프를 단순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면은 이제 어떤 그래프가 G가 될 만한 확률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이렇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렇게 될 확률, 그러니까 엣지들의 개수들이 있고 그에 대한 확률 그리고 나머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률 1-P랑 엣지가 생기지 않은 사인 개수를 곱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인데요. 마찬가지로 인자폭렬을 활용해서 이제 인자폭렬의 i번째 행을 전부 더한 값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각 원소는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포라고 하면은 이제 각 A, I, J가 독립적인 베르노이 분포를 따르고 그것을 이제 n-1개 더한 것이기 때문에 정의상 이한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n-1 곱하기 p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n이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는 거의 np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근사해서 표현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n이 크고 p가 작으면서 np는 c가 고정이면은
이런 이항 분포는 포화성 분포로 근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형태를 통해서 이제 다음 절에 왜 ER 그래프가 허브를 부재하는지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습니다. 일단 ER 모델에 대해서 한계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ER 모델을 왜 저희가 이제 도입을 했냐면 무엇보다도 이제 현실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제 두 가지 약간 한계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허브가 생겨날 확률이 매우 적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러스터링을 재현하기 어렵다라는 두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왜 허브가 생기지 않냐? 일단은 이제 생성 과정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모든 노드가 동일한 확률 P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제 전부 대등하고, 특별히 허브 같은 경우 이제 특별히 인기 있는 어떤 그 노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브가 잘 생기지 않고, 또한 이제 포화산 분포의 꼴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는데, 포화산 분포의 꼬리가 이제 K 팩토리얼 분의 C의 K승 꼴이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 때문에 파월로보다 훨씬 빠르게 죽습니다. 파월로는 이제 다항식으로 죽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느린 속도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허브가 실제로 관측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포화성 분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클러스터링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ER에서는 이제 이미 두 노드가 연결될 확률이 전부 P로 같기 때문에 이웃 두 명이 서로 이웃일 확률도 그냥 P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스팔스한 ER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클러스터링이 0으로 가기 때문에 현실 네트워크는 클러스터링이 뚜렷하게 높은 이 부분을 재현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ER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스몰 월드랑 스팔스 구조를 재현할 수 있고, 그리고 P에 따라 그래프의 거시적 구조가 급격히 바뀌는 현상을 잘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 트랜지션의 정의는 다른 것 같고요. 그냥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스케일링 파라미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임계값을 지나면서 그래프의 이제 특성이 질적으로 엄청나게 바뀌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덱스가 그러니까 표기가 하나 바뀌는데요. 이제 n, p에서 n, pn으로 바뀌는데, 이게 p 값이 n에 따라 달라진다는 표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왜 P 값이 n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네, 평균 디그리는 NP로 했는데, P를 상수로 고정하게 되면 이제 n이 커질수록 평균 디그리가 커지기 때문에 덴스해지죠. 이 스팔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실제로 유지한 채 n이 무한대로 가는 걸 보기 위해서는 n을 커질수록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P 값을 이제 n에 의존하는 값으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페이스 트랜지션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컨스턴트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아무튼 로그 방식을 쓰는 이제 방법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이제 결국은 평균 디그리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데요. 하나는 이제 컨스탄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평균 디그리를 A로 둬가지고 상수를 유지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은 A 로그 N으로 둬서 좀 다르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스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이언트 컴포넌트의 인계값에 따라서 자이언트 컴포넌트가 출현하는지 안 출현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고요. 다른 거는 이제 커넥티비티의 출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실제로 이거는 n이 5천인 상태에서 시뮬했는데 더 많아지면은 무한대 가까워지면은 거의 계단처럼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인계값을 지남으로써 자이언트 컴포넌트가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컴포넌트는 생겼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로그 방법 같은 경우에 이제 인계값이 로그 n이니까 로그 n을 딱 지나는 순간부터 다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증명을 하는데요. 증명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딥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컨스턴트 같은 경우 이제 a는 1에 따라서 이제 그 뭐지 B 컴포넌트가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증명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커넥티비티에 대한 것만 볼 건데, 커넥티비티는 이제 그냥 왜 로그 n이 이제 고린 노드가 사라지는 지점인지에 대한 증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특이하게도 인디케이터 함수를 써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 하나가 뭐 이렇게 해서 인계값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티드 노드 개수의 기대값, 그러니까 인디케이터 합수의 기대값을 구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는데, 이제 인계값 아래로 위의 경우에는 인계값 아래인 경우이고, 아, 아래인 경우에는 이제 인계값 위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2의 i 2의 in의 기대값이 무한대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약간 이제
그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그게 아닌 발레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기대값으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분산 역시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분산 계산을 어떻게 해주면 이렇게 체브셰프 이니퀄리티랑 여러 가지 증명을 해주면 네, 디스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완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계점 위에서는 이제 그냥 마르코프 부르싱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증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평균 디그리가 로그 n보다 크면은 아이솔레이티드 노드는 사라진다. 이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만 보여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크기 2, 3짜리 작은 컴포넌트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래프는 또 이제 여전히 디스커넥티드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제 좀 다르게 증명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스패닝 트리라는 걸 있는데 스패닝 트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사용해서 이제 여러 그 부등식들을 이렇게 활용을 한 다음에 증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고립 노드가 이제 사라지는 인계값이 로그 n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피그레이션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허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실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도입한 것이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할 수 있는 컨피규레이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차수 수열이 정의된 무작위 그래프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열 모델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노드별로 각각 차수가 할당되기 때문에 연결 확률을 이질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그 디그리 시퀀스에 따라서 스톱을 할당을 하고 무작위로 한 쌍의 스톱을 짝지어서 연결하면 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매칭 형태가 동일한 확률로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스톱이 짝수게 필요하고 그리고 자가루프와 다중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총합이 짝수가 아닐 경우에 기각하고 다시 생성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2,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커짐에 따라서 다중간섭과 자가루프의 밀도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심플 그래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루 모델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냥 컨피그레이션 모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노드의 차수를 정확하게 고정하지 않고 기대값으로 세팅한다는 것이 차이점이고 여기서 한계점은 차수 분포의 제어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수 분포를 제어할 수 있는 컨피그레이션 모델을 선호하게 되고요. 그 네이버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내 친구의 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수식을 통해서 그 이웃의 평균 차수가 더 높아지는 프렌시 패러독스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익세스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디그리랑 비슷한데 지나온 길 한 개를 뺀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익세스 디그리의 평균 차수가 1보다 크면 자이언트 컴포넌트가 발생할 수 있고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는 두 노드의 이웃이 서로의 이웃일 확률의 평균값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수의 2차 정률이 유한한 상수값일 때는 거대 네트워크에서 내 친구들끼리 서로 친구일 확률, 즉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사실상 0이 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요. 반대로 2차 정률이 발산할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중관선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심플 그래프로 간주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사회망의 높은 클러스터링 특성을 반영하려면 차수 분포 이외에 별도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버리프 발제 수고해 주셨고 이제 4주차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4주차
아, 아, 아. 네, 4주차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제 시작 전에 저는 일단 나와 있는 프리퍼런셜 어태치먼트랑 스페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일단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배울 것들이 어떤 건지 조금 알려드리자면 지금 저희는 오늘 해당 문제에 대한 답을 좀 풀어가는 과정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네트워크는 어떤 확률 규칙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 속에는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가 있죠. 그림과 같이.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가 랜덤 그래프 모델로 설명이 되는데요. 랜덤 그래프 모델은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확률 구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랜덤 그래프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일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을 보시면 그냥 노드 집합과 엣지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랜덤 그래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를 확률 규칙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가 확률 변수가 되고 여러 가능한 그래프 중에 하나가 특정 확률 규칙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랜덤 그래프 모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 문제를 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노드 i와 j 사이에 엣지가 생길 확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 i와 j 사이에 엣지가 생길 확률을 토대로 저희가 랜덤 그래프 모델에서 네트워크가 생성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노드 i와 j 사이에 엣지가 생길 확률을 저희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이 6개의 랜덤 그래프 모델인데 제가 설명할 거는 위에 프리퍼런셜 어태치먼트라고 인기가 많은 노드가 더 많은 연결을 얻게 된다라는 그래프 모델이고 하나는 스페셜 네트워크라고 가까운 노드끼리 더 잘 연결된다라는 랜덤 그래프 모델입니다. 이제 프리퍼런셜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근데 한 친구 이제 친구 A라고 해볼게요. 친구 A는 그러니까 친구가 좀 많아요. 그리고 친구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친구가 2명이에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A는 친구가 많고 B는 친구가 적은데 이게 새로운 친구가 전학을 왔을 때 이 두 친구 중에 어떤 친구와 연결이 될 확률이 더 높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친구가 많은, 즉 노드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노드가 새로운 노드가 왔을 때 더 연결될 확률이 높다. 저희는 이러한 직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바로 프리퍼런셜 어태치먼트입니다. 줄여서 PA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실 현실에서는 친구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새 친구와 연결이 되고 조회수가 더 높은 영상은 더 많이 노출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노드가 연결이 될 확률을 인기, 즉 연결된 디그리 수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입니다. 이러한 이제 노드가 연결되는 확률을 인기 수에 비례하도록 정의를 하면은 프리퍼런셜 어태치먼트 모델이 됩니다. 좀 더 수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노테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시간 t에서 이제 기존 노드 i의 디그리를 dit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새로운 노드가 하나 들어왔을 때 그 노드가 어떤 노드와 연결되느냐 그 연결 확률이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새로운 노드 vt 플러스 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vt 플러스 1이 그러니까 기존 시간 t에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 새로 들어온 VT 플러스 1이 노드 VI와 연결될 확률은 그 노드 VI가 가진 디그리와 비례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드 i가 디그리가 만약에 높으면은 dit가 이것 또한 높을 거고 그러면 vt 플러스 1이 들어왔을 때 선택될 확률도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디그리가 낮은 경우에는 인기가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인기가 없는 친구는 이 dit가 낮을 거기 때문에 선택될 확률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이제 프리퍼런셜 어태치먼트 PA가 어떠한 생성 규칙에 따라서 생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성장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시간 t를 일단 상정을 하는데 시간 t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점점 노드와 엣지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 조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t는 1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t는 1에서는 무조건 노드가 한 개여야 되고 엣지가 한 개여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노드가 사실 엣지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노드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셀프 루프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 단계 증가할 때마다 새로운 노드 한 개가 추가되고 새로운 엣지 한 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전부터 사실 계속 보려고 했던 부분은 이 새로운 노드가 추가됐을 때 이게 과연 어떤 노드와 연결될 것이고 그 연결 확률은 얼마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계속해서 답하려고 했었잖아요. 이제 t는 2인 상황에서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이제 노드가 하나 추가되고 엣지가 하나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노드 2, 새로 등장한 노드 2 같은 경우에는 기존 노드의 디그리에 비례해서 연결 확률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기존 노드가 만약에 인기가 많은 친구라면은 연결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수식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 t 플러스 1에 새로운 노드 vt 플러스 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vt 플러스 1 자체는 이제 그러니까 vt 플러스 1이 시간 t 플러스 1에 들어왔는데 이미 생성되어 있는 사실 t 시점에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t 시점의 네트워크는 저희가 노드가 무조건 t개여야 하죠. 이 노드 v1부터 vt까지에 해당하는 노드 t개와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과 이렇게 셀프 루프 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연결이 되거나 다른 노드들과 연결이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기 자신과 그러니까 vt 플러스 1이 자기 자신과 연결이 될 확률은 2t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고 그리고 vt 플러스 1이 새로운 노드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v1부터 vt까지의 노드와 연결이 될 확률은 저희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분자로 그 노드의 디그리 수를 분자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분모가 이제 2t 플러스 1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면은 지금 저희가 분모가 2t 플러스 1인 이유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시간 t 시점에서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의 디그리 수를 다 합친 값에 이 vt 플러스 1이 셀프 루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더해준 것인데요. 그래서 시간 t에서는 저희가 엣지가 t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PA 같은 경우는 생성 규칙에 따라서 시간 t에서는 엣지가 무조건 t개여야 하기 때문에 t개이고 저희가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사실 모든 노드의 디그리의 합이 엣지 수의 2배죠. 그래서 저희는 시간 t에서는 모든 노드의 디그리 수의 합이 2t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사실 vt 플러스 1이라는 노드가 추가됐을 때가 궁금한 거니까 이 vt 플러스 1은 이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들과 연결될 수 있지만 자기 자신과 셀프 루프 할 수 있죠. 이 셀프 루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저희가 1로 두고 이 2t와 1을 더해서 2t 플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그샘플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는 1인 시점이에요. 저희가 이건 시작 조건으로 뒀었죠. t가 1일 때는 노드가 한 개여야 하고 또 엣지가 한 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노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셀프 루프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셀프 루프 되어 있는 이 노드 v1 자체의 디그리는 저희가 2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노드 기준으로 했을 때 나가는 디그리가 한 개고 들어오는 디그리가 한 개이기 때문에 셀프 루프의 상황에서는 디그리가 2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노드가 하나 추가됐을 때 어디에 연결될지 그 확률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t는 2인 상황을 봅시다. t는 2인 상황을 보면 일단 t 2인 상황에서 v2가 새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v2는 두 가지의 케이스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v1과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 v2와 셀프 루프 하거나 두 가지의 확률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 분모를 먼저 정할 건데 분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있는 네트워크에서 V1 같은 경우는 디그리를 2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엣지 수가 2개죠. 그리고 V2 같은 경우는 본인과 셀프 루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개입니다. 그래서 분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엣지 수와 기존의 엣지 수와 본인 셀프 루프 할 경우의 수를 더해서 3입니다. 3이 됩니다. 그러면 V1과 연결이 되는 거는 저희가 아까 전에 이 식에서도 봤듯이 그 노드가 가지고 있는 디그리 수를 분자로 취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V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그리 수를 2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분의 2의 확률로 V2가 V1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V2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 확률 1에서 3분의 2를 빼주면 3분의 1이고 지금 이 V2는 셀프 루프가 될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는 3인 상황에서도 설명을 하고 싶은데 조금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V3이 등장을 했을 때 이 친구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고 셀프 루프가 될 확률은 5분의 1이고 V2랑 연결이 될 확률은 5분의 1 그리고 아까 전에 좀 3분의 2의 확률로 더 큰 확률로 V1과 V2가 연결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V1은 디그리 수를 3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V3가 V1과 연결이 될 확률은 5분의 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금 PA를 보시면 결국에는 인기 많은 노드가 새로운 노드가 왔을 때 그 노드와 연결이 될 확률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PA 모델은 허브의 성장을 좀 잘 나타낼 수 있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노드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P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기가 많은 친구가 더 많은 노드를 가지게 노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허브가 생기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브가 생기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전에 배웠던 파월로우와 연결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인기 많은 친구가 더 많은 노드를 얻고 반면에 노드와 연결이 좀 적은 친구는 더 적은 노드를 얻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PA 모델의 디그리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파월로우를 만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멀 스케일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은 낮은 디그리에 몰려 있다가 정말 소수의 노드들만 큰 디그리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로그 스케일로 변경을 하면은 직선과 같은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A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퍼런셜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장점은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생성 규칙에서도 봤다시피 네트워크가 시간에 따라서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이제 사실 PA 너무 직관적이지만 허브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허브가 생기기 때문에 파월로우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좀 자연스럽게 만족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기 때문에 단점이 사실 많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연결 확률을 사실 인기 수, 그러니까 디그리 수 하나로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드가 가진 특성 중에서 내가 어느 노드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디그리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노드가 가진 특성이나 위치 같은 부분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거리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모델은 없을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는 게 스파셜 네트워크, 한국어로는 공간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A는 사실 디그리 수로 연결을 판단하기 때문에 노드의 성격이나 특징은 반영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노드 i와 j가 연결이 될 이 확률을 뭘로 정의를 하냐? 거리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비례하도록 연결이 되게 만들면은 이거는 스파셜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파셜 네트워크 모델에서의 거리는 사실 꼭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위치에 대한 거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나이나 관심사 성향 등등도 충분히 거리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페셜 네트워크에서의 공간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실제 물리적 위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나 관심사 성향과 같은 특징을 좌표로 표현한 특성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포멀하게 보자면 이제 각 노드 i는 공간 S 안에 위치를 가져요. 그리고 이 노드 사이에 노드 i와 노드 j 사이의 거리를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거리 x의 거리가 왔다고 했을 때 이 거리에 따른 연결 확률을 바꿔주는 이 연결 함수를 저희가 감마 x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파셜 네트워크의 수식을 한번 보시면 일단 이 노드 i와 노드 j가 주어졌을 때 그 노드 두 개가 연결이 될 확률은 그 노드 사이의 거리를 연결 확률을 바꿔주는 함수값과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드는 게 이 지금 거리를 연결 확률을 바꿔주는 이 감마 x가 어떻게 정의가 될 것인가인데요. 여기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네트워크 자체는 이 연결 확률 감마 x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랜덤 지오메트릭 그래프라고 하는 모델이고 두 번째는 왁스만 모델입니다. 랜덤 지오메트릭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연결 함수가 인디케이터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거리가 들어가면은 이 거리가 기준 거리보다 작으면 연결이 되고 그리고 기준 거리보다 크면 연결이 되지 않는 좀 극단적인 모델이고요. 왁스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결 함수가 보시면은 이 익스포넨셜 지수 함수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지수 함수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좀 거리가 커짐에 따라서 연결 확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연결 함수를 쓰는 것이 왁스만 모델입니다.
랜덤 지오메트릭 그래프 줄여서 RGG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RG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페셜 네트워크의 가장 단순한 형태예요. 그래서 연결 함수를 보시면은 지금 기준 거리가 있고 그 기준 거리보다 거리가 작으면은 연결, 그리고 거리가 크면은 연결하지 않음. 굉장히 간단하죠? 이 RGG의 생성 규칙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공간 S를 일단 정하고 그리고 그 공간 S 안에 노드 n개를 무작위로 배치를 하고 그 노드 n개의 모든 노드 쌍의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리가 r 이하면 엣지를 만들고 r보다 크면은 엣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가 지금 0.1이에요. 그러면 0.1보다 만약에 노드 사이에 두 개의 거리를 쟀는데 0.7이야. 그러면 연결이 되고 거리가 0.15로 기준 거리보다 크면은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RGG 그래프 모델에서 나타나는 어떤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드 수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렇게 노드 수가 커짐에 따라서 RGG 같은 경우에는 가까우면 연결, 가깝지 않으면 연결하지 않음이기 때문에 좀 가까운 친구들끼리만 연결이 되는 지역적인 군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이렇게 지역적으로 본인들끼리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친구들은 연결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RGG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구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보자면 이 노드 i와 j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RGG 상에서는 이 두 친구의 거리가 r 기준 거리 r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j와 k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들도 거리가 r 이하여야 되죠. 그러면 이 i와 k 같은 경우는 둘 다 j와 가까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서로 가까울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까울 가능성이 높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RGG에서는 삼각형 구조, 즉 트랜시티비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RGG 같은 경우에는 좀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한계가 많죠. 왜냐하면 기준거리 r보다 크면은 연결 확률이 0이 되기 때문에 한계가 많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사실 관심사가 좀 다른 친구들도 충분히 친구로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서울이나 부산같이 좀 멀리 떨어진 도시도 충분히 도로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연결 확률은 낮아지지만 0이 아닌 모델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게 왁스만 모델입니다. 왁스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짚어드렸지만 지금 지수 함수를 연결 함수로 가집니다. 그래서 이 두 노드 사이의 거리를 x축이라고 봤을 때 거리가 커지면 따라서 RGG는 사실 거리가 기준 거리보다 크면은 연결 확률을 0으로 봤는데 얘는 지금 거리가 커짐에 따라서 지수 함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알파인데요. 알파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대한 민감도라고 해서 알파가 만약에 커짐에 따라서 지수 함수가 여기서 알파가 커지면 이렇게 거리가 조금 커져도 굉장히 큰 폭으로 연결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리에 대한 민감도를 좀 조절하기 위한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왁스만 모델에서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왁스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수 함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래프가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죠. 근데 RGG와 다른 점은 얘는 이제 멀리 있는 친구도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전에 RGG랑은 좀 많이 다르죠. 지역적인 군집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RGG는 사실 왁스만의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왁스만 모델을 지금 이런 식으로 두게 되고 그리고 이 Q를 사실 Q가 상수인데 이 Q를 해당 표현으로 두게 된다면 왁스만 모델에서 연결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거리에 대한 민감도인 알파를 무한대로 늘려줘요. 그러니까 거리가 조금이라도 커지면은 연결 확률을 확 줄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식이 지금 r보다 x가 작아졌을 때는 연결 확률이 1로 수렴하고 x가 r보다 커졌을 때는 연결 확률이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RGG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연결 함수가 RGG와 같아집니다. 즉 알파 값이 거리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반영이 될수록 왁스만 모델은 RGG와 같은 형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왁스만 모델의 형태로서 RGG를 볼 텐데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는 사실 왁스만 모델에서는 알파 값을 5로 설정한 걸 봤어요. 그래서 알파 값이 5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래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죠. 근데 왁스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파를 100으로 뒀을 때는
해당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 함수가 지금 보시면은 어떤 기준거리 R로 뒀을 때 얘보다 크면은 얘보다 작으면은 1로 두고 그리고 얘 거의 기준거리보다 멀면은 0으로 두는 이런 어떤 RGG와 같은 형태가 나타날 수 있고 이 네트워크 생성 구조도 보시면은 지금 지역적 군집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거리에 대한 민감도를 크게 올렸기 때문에 RGG와 같이 지역적 군집이 많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파트는 사실 끝났고 조금 저번에 했던 이 ER 모델이나 CM 모델과 PA RGG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은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스몰월드 보시면은 아까 스몰월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버리프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임의의 두 노드가 있을 때 그 노드 사이의 거리가 평균적으로 작은 경우를 스몰월드라고 하죠. 근데 RGG 같은 경우에는 스몰월드가 당연히 생성이 되지 않겠죠. 왜냐면은 가까운 친구들만 연결하고 먼 친구들은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엣지 먼 친구들은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스몰 월드는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파월로우 디그리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PA에서도 봤다시피 PA는 파월로우를 만족하고 RGG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기 때문에 파월로우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을 보시면 지금 PA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없지만 RGG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구조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거리가 가까운 친구들만 연결하기 때문에 트랜시티비티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제를 마치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랜덤 그래프 모델에서 SBM과 DCSBM에 관한 파트를 소개해 주실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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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다음 이제 SBM이랑 이제 DC SBM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세미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다시 좀 내용이 길었으니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어,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맨 처음에 설명을 했듯이, 저는 지금 이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수식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약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학 입문이나 아니면 수리통계학 원에서 다들 배우셨겠지만 이제 확률 분포랑 약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률 분포도 우리가 어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이제 포화성 분포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의 횟수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등장했고, 네, 지수분포는 이제 대기 시간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등장했는데, 이제 이 컨셉을 네트워크 통계학에 그대로 옮겨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라는 게 저희가 오늘 발표하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서도 이제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케이스 1이랑 케이스 2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죠. 허브 노드가 발생한다던가 아니면은 가까운 노드끼리 연결된다던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모델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었고, 이제 그거 외에도 어떤 네트워크 상에서 집단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뭐 앞에서도 잠깐 집단에 대한 얘기 나왔지만 어떤 집단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집단을 어떻게 우리가 네트워크 상에서 생기는지를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을까가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집단이 생기는 현상을 모델링 하는 게 SBM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집단이 생기는 현상에다 더해서 노드의 영향력까지 고려해서 네트워크가 생성되는 원리를 고려하겠다라는 게 이제 DCSBM입니다. 그래서 SBM에 넘어가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노테이션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크게 네 가지 노테이션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 ZI 같은 경우에는 먼저 노드 I가 속한 커뮤니티의 이름, 라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Z1이 1이다 하면은 1번 노드가 1번 그룹에 속한다 라는 거를 나타내는 그런 노테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인데, 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파이는 이제 각 노드가 커뮤니티에 할당될 확률이라고 해서, 이제 총 K개의 그룹이 있으면은, 각 K개의 그룹에 속할 확률이
파이 1, 파이 2, 따다다, 파이 k까지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1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드가 1번 그룹에 속한다, 속할 확률을 의미하고요. 파이 k는 노드가 k 그룹에 속한다, 속할 확률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SVM에서 파이가 모든 노드에 공유되는 확률이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어 1번 노드가 있다고 할게요. 2번 노드가 있고 n번 노드까지 있겠죠? 그러면 1번 노드가 1번 그룹에 속할 확률도 파이 1인데 2번 노드가 1번 그룹에 속할 확률도 파이 1이에요. 당연히 n번 노드가 1번 그룹에 속할 확률도 파이 1이고요. 이런 식으로 각 노드가 어떤 그룹에 속할 확률이 다 똑같다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SVM 모델에서. 그래서 파이가 모든 노드에 대해서 공유되는 확률이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인데 P는 뭐냐면은 어, 커뮤니티 간에 엣지가 생길 확률을 담은 K by K 행렬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제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이 SVM 모델은 어떤 노드 간의 연결이 생길 확률을 그 노드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룹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노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룹에 속하냐에 따라서 연결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확률을 담은 게 이제 P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막 P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하면은 1번 그룹에 있는 노드랑 1번 그룹에 있는 노드가 연결될 확률은 0.5다. 1번 그룹에 있는 노드랑 2번 그룹에 있는 노드는 0.05다. 0.05의 확률로 연결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드가 속한 그룹에 따라서 연결이 결정이 된다. 연결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라는 게 이 SVM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G는 이제 무방향 그래프인데 사실 그냥 인접행렬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연결 구조를 나타내는 노테이션이고 쉽게 그냥 이해할 때는 그냥 인접행렬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SVM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사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간단한 아이디어만 이해하면은 SVM 모델에서는 다 이해한 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이해해 주시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그래프와 이러한 그룹 조합을 가지고 있을 그런 네트워크가 나올 확률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색칠되어 있는 게 집단이고, 그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저 선이 엣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결 구조와 노드 조합을 가질 그래프가 생성될 확률이 몇일까를 이제 저희가 알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는 노드가 특정 커뮤니티 조합을 가질 확률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색칠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먼저 우리가 원하는 이 색깔 조합이 나올 확률을 먼저 구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다음에 이 특정 커뮤니티 조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결 구조를 가질 확률을 계산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SVM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연결 확률은 그 노드가 속한 집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집단을 결정해줘야지 이 연결 구조를 가질 확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특정 커뮤니티 조합을 가질 확률을 구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연결 구조를 가질 확률을 계산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할 때 가장 큰 세 가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SVM의 거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노드 간 연결 확률은 노드가 속한 그룹에만 의존한다. 아까부터 계속 설명드렸지만 노드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노드가 속한 그룹에 따라서 연결 확률이 결정이 된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그룹에 속한 노드들은 연결 확률이 모두 동일하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 예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그룹이랑 두 번째 커뮤니티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커뮤니티에는 U랑 V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두 번째 커뮤니티는 R이랑 S라고 하는 노드가 있다고 할게요. 이때 U랑 R이 연결될 확률이랑
V랑 S랑 연결될 확률은 동일하게 다 P1, 2가 되겠죠. 아까 말했지만 그룹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노드가 얼마나 다르고 이 노드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얘는 커뮤니티 1이고 얘는 어쨌든 커뮤니티 2이기 때문에 P1, 2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U라고 하는 노드랑 V라는 노드가 있고 여기가 T라고 하는 노드라고 할게요. 그럼 U랑 V랑 연결된 확률이랑 U랑 T랑 연결된 확률은 동일하게 P1, 1이 되겠죠? 왜? 둘 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하니까. 얘네가 뭐든 상관없이 첫 번째에 속한 노드끼리 연결되니까 얘네가 연결될 확률은 동일하게 P1,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룹에 속한 노드들은 연결 확률이 모두 동일하게 됩니다. SVM 모델 하에서는. 세 번째는 노드 간 연결이 되는 사건은 베르누이 시행이다라는 건데 그냥 간략하게 말해서 U랑 R이 연결될 확률이 P1이고 연결되지 않을 확률은 1-P1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고 안 되고의 사건만 존재하지 그 외의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이 키 아이디어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이게 사실 SVM 모델의 전부거든요. 이제 요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요 PDF에 해당하는 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러한 노드 조합이랑 그다음에 연결 구조를 가진 그래프가 생성될 확률인데 걔가 P, ZG고 얘를 두 가지 단계에 거쳐서 우리가 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먼저 특정 커뮤니티 조합을 가질 확률을 계산해주고 그러한 특정한 커뮤니티 조합에서 그래프 연결 구조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준다는 게 이 앞에 설명이었고 그거를 그대로 수식으로 옮긴 게 여기 나와 있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PZ는 어떻게 구하냐? PZ는 간단하죠. 어떤 노드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는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1번 노드가 만약에 어 Z가 2114라고 할게요. 1번 노드가 2번 그룹에 속하고 2번 노드가 1번 그룹에 속하고 3번 노드가 1번 그룹에 속하고 4번 노드가 4번 그룹에 속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노드 조합이 나올 확률은 각각이 독립이기 때문에 파이 2 곱하기 파이 1 곱하기 파이 1 곱하기 파이 4겠죠? 그러니까 그냥 파이를 다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모든 노드에 대해서. 그게 PZ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커뮤니티 노드 조합 파에서의 그래프 연결 구조가 나올 확률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했죠. PZI, ZJ 그러니까 아까처럼 P1, 2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연결이 안 될 확률은 P1, 2다. 그거를 그냥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모든 노드 조합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앞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수식으로 옮긴 게 요 식이다. 그리고 아래식은 뭐냐면은 요 아래식은 얘는 노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식을 정리한 거고 얘는 그룹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I에서 K로 바뀌었고 여기도 KL 그룹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왜 그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이지만 이 PZ가 노드가 특정 커뮤니티 조합이 될 확률 그리고 여기는 커뮤니티 조합에서 이러한 그래프 구조가 나타날 확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호모지니어스 SVM인데요. 얘는 SVM의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특별한 케이스. 어떤 특별한 케이스냐면은 SVM 모델 하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SVM 모델이 바로 호모지니어스 SVM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SVM이라면은 만약에 A 그룹에 속한 애들이 있어요. A 그룹에 속한 애들끼리 연결된 확률은 PAA겠죠? B에 있는 애들끼리 연결된 확률은 B일 거고 얘랑 얘랑 같을 필요는 없죠. 그룹이 다르니까. 얘랑 얘랑 같을 필요가 없는데 이 호모지니어스 SVM은 얘를 다 P인으로 통일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드 안에 같은 노드에 있는 그 노드끼리 연결된 확률을 다 P인으로 통일시켜 주고 그다음에 다른 그룹끼리 연결된 확률도 다 P아웃으로 통일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PAB랑 PAC랑 다를 수 있었죠. A랑 B에 있는 노드랑 연결될 확률이랑 A랑 C에 있는 노드랑 연결된 확률이랑 다를 수 있는데 이 호모지니어스 SVM에서는 얘를 그냥 같게 만들어 주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단순화해서
SVM을 만들겠다라는 게 호모지니어스 SVM입니다. 그래서 P만 달라지겠죠. 노드 수 안 달라지고, 그 다음에 각 노드가 커뮤니티 할당될 확률도 안 달라지고, 이 P만 이제 좀 단순하게 바뀌는 건데, 같은 그룹에 속하면 다 P인,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않은 노드끼리 연결된 확률은 다 P 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라는 행렬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쉽게 알 수 있지만, 주대각 성분은 다 P인이 되고, 여기 있는 건 다 P 아웃이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P가 달라졌으니까, 이 PZC도 약간 달라지겠죠? 좀 더 구체화가 가능한 거죠. 달라진다기보단. 파이 안 달라지니까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일 거고, 결국에는 이 부분만 구체적으로 바뀔 텐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사실, 어, 이게 증명 과정이 책에 있긴 합니다. 교재에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중요하거나 뭐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요 P식을 대입하고 약간의 식조작을 거쳐주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도 솔직히 무방할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고 궁금하면은 교재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VM의 마지막으로 약간 어쨌든 SVM이라는 것 자체가 이 집단이 있는 그래프의 생성 원리를 우리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생성 원리를 알아봤으니까 그럼 그 생성 원리대로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 보자 한 게 해서 만들어 본 게 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약간 샘플링을 하는 거죠. SM 모델을 따르는. 근데 샘플링 하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파이에 따라 가지고 파이가 어떤 커뮤니티 할당된 확률이었으니까 파이에 따라서 Z를 먼저 구해주고 그다음에 그 Z를 기반으로 이제 G 연결 그 P에 따라 가지고 연결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실제로 해봤을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간단하게 할 거니까 총 2개의 그룹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총 40개의 노드가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모지니어스 세팅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P 인의 확률이 모두 동일하고 그다음에 P 아웃의 확률도 다 동일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같은 그룹끼리는 0.5의 확률로 엣지를 연결시켜줄 거고 다른 그룹이라면은 0.05의 확률로 엣지를 연결시켜주겠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룹의 할당될 확률은 모두 동일하게 0.5로 설정을 해줬고 샘플링 해보면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당연히 샘플링이니까 당연히 다 샘플링 시마다 다 다른 결과가 나올 거고 근데 대충 파이를 0.5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각 그룹의 수가 대충 한 반반 정도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룹 수도 다르긴 하지만 연결 구조도 다 다르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SVM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생성 원리를 알았으니까 그 생성 원리에 따라서 그래프도 생성할 수 있다 정도를 이해하고자 이제 이 파트를 넣어 보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DC SVM인데요. 이 DC SVM은 SVM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SVM에 한계가 하나가 있었어요. 한계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맨 처음에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같은 그룹이면은 동일한 연결 확률을 가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차수 역시나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연결 확률이 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노드 간에 기본 연결 능력 차이까지 고려를 해보고 싶을 수가 있겠죠. 어떤 노드는 좀 많은 연결을 가지고 어떤 노드는 좀 적은 연결을 가지게 하고 싶은데 SVM은 그걸 못한단 말이죠. 왜냐면 어쨌든 그룹 간의 연결 확률에만 의존을 하니까. 이 SVM의 한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게 다음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마지막 챕터가 커뮤니티 디텍션 파트가 있을 텐데 이제 SVM을 사용해서 커뮤니티 디텍션을 할 때랑 이 DCSVM을 사용할 때의 차이를 보면은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이 각 A라고 하는 그룹이랑 B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여기에 얘네 좀 연결이 많은 애들을 인플루언스 노드라고 할게요. 그럼 얘네는 원래 연결 능력이 많기 때문에 다른 그룹이랑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다른 애들이랑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잘 보면은 얘가 특이하죠, 얘가. 그러니까 얘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이제 연결 구조를 기반으로 찾아야 되는데 얘가 연결된 애가 이 인플루언스 노드밖에 없어요. 근데 인플루언스 노드는
A라고 하는 그룹이랑 연결돼 있기도 하지만 B라고 하는 애들이랑도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연결 구조만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SBM을 가지고 하면은 얘를 A로 둘지 B로 둘지 우리가 예측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애초에 얘는 다른 애들이랑도 연결이 가능한데 얘는 이 인플루언스 노드랑밖에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얘밖에 없는데 얘는 A랑 B를 잘 구분을 못한단 말이죠. 이미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DCSBM을 쓴다라고 이해를 해도 좀 크게 무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CSBM 같은 경우에는 기존 SBM에서 하나의 모수만 더 추가해요. 세타라고 하는 모수만. 이 모수가 뭐냐면은 어 디그리 커렉션 파라미터라고 해서 고유한 차수를 보정해주는 모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 알겠지만 기존에는 그냥 베르누이 시행을 할 때 그러니까 연결을 시키는 사건이 그 그룹의 라벨에만 의존을 했어요. 얘가 1번 그룹이네, 2번 그룹이네. 그럼 얘는 P1, 2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거였는데 DCSBM은 세타를 추가해 준 거예요. 아무리 P1, 2가 낮더라도 각 개인의 영향력이 크면은 얘네가 크면은 연결될 확률을 높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의 기본 연결 확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노드의 영향력까지 고려를 해서 연결을 시킬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게 이제 DCSBM입니다. 근데 이제 세타에 대해서 한 가지 조건이 붙거든요. 정규화를 좀 해줘야 돼요. 야,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세타 i랑 세타 j가 2배가 되고 pij가 4분의 1배가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 확률이 그 변하기 전의 확률이랑 똑같죠? 2배, 2배, 4분의 1배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커뮤니티 디스커션을 나중에 할 때 얘가 진짜 연결될 확률이 높은 게 과연 개인의 영향력이 큰 건지 아니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 그룹 간의 연결 확률이 높아서 그런 건지를 이제 구분을 못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정규화가 필요하다라고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상황에서 뭘 쓰면 좋다라는 말은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교재에서 딱히 아무 말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타가 추가됐고 그 다음에 기본 연결 확률이 P, ZI, ZJ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SBM 모델에서 요 항만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호모지니어스 DC SBM인데요. 얘는 기존의 SBM이랑 기존 앞에서 봤던 호모지니어스 SBM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P를 아까처럼 같은 그룹이면 다 P인, 다른 그룹끼리 연결될 확률은 P 아웃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고. 그래서 만약 이 호모지니어스 DC SBM을 쓰면은 기대차 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기존에는 사실 노드 상관없이 그냥 그룹에만 의존했으니까 기대차 수가 비슷했단 말이죠. 그룹 같은 그룹이면은. 근데 여기서 이 기대 차수가 이 세타 i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향력까지 고려를 한 모델이다라는 거를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도 한번 그냥 시뮬레이션을 간단하게 해보자라고 해서 해봤는데요. 똑같은 세팅을 줬고요. 앞에 있는 두 개의 그룹, 40개의 노드, 그다음에 P랑 파이는 동일하게 앞에서 줬고, 그다음에 세타만 이제 요 정규화 텀을 만족하도록 이 감마 문법에서 세타를 이제 해가지고 정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아까랑 차이가 좀 있죠. 아까랑 차이를 보면은 이제 노드가 큰 노드가 있고 작은 노드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노드가 크면 클수록 얘 개별 영향력이 크구나. 그래서 잘 샘플링이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이는 0.0, 0.5로 줬으니까 그룹에 속하는 애들도 다 반반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SBM이랑 DC SBM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혹시 궁금한 점 있나요? 질문? 네. 그냥 개인 영향력을 보정해주는 값이다. 네.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파라미터다.
고유한 차수를 보정해 준다라고 설명돼 있는데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음 기대 차수로 하지 않을 차수를 대충 추정해서 쓰지 않을까요? 그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뭐 생각난 건 딱히 없는데 아무튼 교재에는 뭐 딱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세타를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지 뭔가 없고 그냥 노드의 고유한 차수를 보정해주는 파라미터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있나요 혹시 질문이? 없으면은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제할 부분은 ERGM 파트입니다. 우선 ERGM이란 관측된 네트워크가 왜 그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다양한 네트워크 특성들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확률 모형입니다. ERGM은 다음에 네 가지 요소를 반영하게 되는데, Degree Heterogenity는 우선 차수 이질성, 그리고 Transitivity of Relationship, 이거는 이제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친구의 친구와 친구가 되는 경향성, 그리고 호모필리는 동질성, 얘는 이제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더욱 더 연결되려고 하는 경향, 그리고 reciprocity of ties, 얘는 이제 타인이 나를 지목하면 나도 타인을 지목하게 되는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해진 ERGM의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 식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어, 이 세타 T 부분의 세타는 각 특징의 중요도를 나타내고, GA는 네트워크 특징, 얘는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엣지 수나 아니면 삼각형의 수를 나타내와 같은 네트워크 내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카파 세타는 모든 네트워크의 확률 합이 1이 되도록 만드는 상수인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시그마 익스포넨셜 저 분자 부분인 세타 TGA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ERGM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기 위해 두 가지 사례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명의 친구, 즉 노드 5개의 ABCDE라는 노드가 있고 그리고 이들 사이의 네트워크 ERGM을 엣지 수와 삼각형의 수라고 하는 두 가지 네트워크 특징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네트워크를 평가하기 위해서 세타를 임의로 -1, 2라고 두면 이 세타가 의미하는 바는 엣지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1점, 그리고 삼각형의 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2점을 부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임의의 네트워크를 앞서 주어진 세타 프라임 GA로 평가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 1에서는 엣지의 수가 2개 존재하고 삼각형의 수는 없기 때문에 -2점, 그리고 네트워크 2에서는 엣지의 개수는 3개이고 삼각형의 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1점, 그리고 네트워크 3에서는 엣지 수가 6개이고 삼각형의 수가 4개이기 때문에 2점으로 나오고 따라서 이 세 가지 네트워크 중에서는 네트워크 3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례로는 똑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세타만 1, -2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엣지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1점, 그리고 삼각형의 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2점이라는 평가 기준에 변동을 준 건데요. 앞서 살펴보았던 동일한 네트워크에 이제 새로 바뀐 세타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 1은 2점, 네트워크 2는 1점, 네트워크 3은 -2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살펴보았던 세타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3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네트워크 3이 이제 바뀐 세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제 세타의 변주가 네트워크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ERGM에서 파생된 스태티스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코브 모델인데요. 이 마코브 모델은 엣지의 생성이 주변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되는 통계량은 이제 엣지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봐왔던 그냥 간선 구조 그리고 투스타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에 두 개가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는 구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삼각형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코브 모델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국소 구조는 잘 포착할 수 있지만 삼각형을 계속해서 동일한 점수를 주게 되다 보면은 다소 극단적인 네트워크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우선 초기의 네트워크를 그냥 적당하게 삼각형이 이루어져 있는 이 구조라고
가정을 하면 하나의 노드가 새로 추가되는 상황에서는 이 노드 기준으로 더 많은 엣지와 더 많은 삼각형이 생길수록 또는 이제 세타가 양수인 경우에는 더 많은 간선 그리고 더 많은 삼각형이 생길수록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게 되지만 만약에 세타가 음수인 경우에는 더 적고 그러니까 더 적은 엣지 수와 더 적은 삼각형의 수를 더 높은 점수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점점 더 삼각형과 엣지를 증가시키다 보면은 무한히 엣지와 삼각형이 많은 그런 극단적인 구조 또는 이제 거의 엣지와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 극단적인 구조로 이제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Geometrically Weighted Statistic, GW Statistic인데요. 이 통계는 이제 앞서 살펴보았던 마코브 모델의 단점인 과도한 구조 생성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첫 번째 삼각형에는 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라고 하면은 가면 갈수록 생기는 그 추가적인 삼각형에 대해서는 보상의 크기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조정을 가합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파생되는 두 가지는 이제 GWESP와 GWDegree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GWESP는 두 노드 IJ에 공통으로 연결된 이웃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보상의 크기를 줄여나가고 GWDegree는 노드의 차수를 고려하지만 노드의 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효과를 점점 줄여나간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덜 이펙트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두 가지와는 다르게 노드 내부에 존재하는 고유의 특성을 통해서 연결을 설명합니다. 이 노드의 속성이라고 하면은 성별이나 학과, 나이 등을 들 수 있고 이게 나중에 네트워크에 반영되면 호모필리, 젠더 이펙트, 에이지 이펙트와 같은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네, 이제 앞서 살펴보았던 ERGM의 모델의 경우에는 무방향 네트워크를 가정하고 이제 PA를 구했는데 저희가 살아가는 저희가 보는 많은 네트워크에는 이제 방향성이 존재하는 네트워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방향성 네트워크에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P1 모델이라고 하는 이 방향성 네트워크에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을 고안하게 되었는데 우선 여기에 노테이션이 하나 빠져 있긴 한데 우선 XIJ는 이제 AIJ, AJI라고 두고 이 뒤에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확률 값들을 하나씩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RIJ라고 하는 거는 XIJ가 1,1이다. 즉 이제 I와 J라는 두 가지 노드를 봤을 때 I에서 J로의 방향성 네트워크도 존재하고 J에서 I로의 방향성 네트워크 또한 존재할 확률을 이제 RIJ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랑 비슷하게 이 XIJ가 1,01 확률 SIJ는 이제 I에서 J로의 연결은 있으나 J에서 I로의 연결은 없는 네트워크 1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확률입니다. 그리고 이제 TIJ는 이제 I와 J 사이에 어떠한 방향성 네트워크도 존재하지 않을 확률을 구한 것입니다. 이 I랑 J라는 두 개의 노드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두 노드 사이에 방향성 네트워크의 연결은 양방향으로 있거나 없거나 해서 총 네 가지의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 네 가지 확률을 총 더했을 때 1이라는 값이 전체 확률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노드 관점에서 구한 확률을 전체 네트워크의 확률을 구하는 과정으로 확장시켜 보면 이 아래 PA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식을 이 첫 번째 XIJ가 1,1인 상황을 가정해서 한번 그냥 간략히 구해보자면 이 AIJ, AJI가 모두 1이기 때문에 R 곱하기 이 부분은 이제 1-AJI가 0이 돼서 1 곱하기 얘도 0이 되기 때문에 1.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노드 사이의 확률을 전체 네트워크 관점에서 모든 노드의 조합을 곱해서 전체 네트워크의 확률을 구해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보았던 이 PA의 식 같은 경우에는 곱셈이 많고 파라미터 해석이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PA의 식에 로그를 취하고 지수 형태로 변형시킨 이 다음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 이 빨간색 부분은 상호 연결을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aij랑 aj이가 모두 1인 경우에만 이 기호를 이제 기호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네, 이 기호가 이제 상호성을 나타내는 상호성 계수인데 이 상호성 계수가 반영이 되고 근데 이제 뒤에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엣지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 앞에서는 aij랑 aj이가 모두 1이어야만 이 계수가 반영이 되지만 이 초록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aij 하나만 존재를 해도 muij가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단방향으로 네트워크가 존재를 하더라도 엣지 효과는 반영이 된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 tij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정교화하는 역할로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는 그냥 상수 취급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나왔던 이 두 개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muij라고 하는 애는 로그 tij분의 sij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이해가 되기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상대방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내가 상대방을 선택할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호성 계수와 관련되어서는 로그 sij분의 로그 sij sj이분의 rij tij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조건부 확률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꼴로 바뀌는데 이 뒷부분이 이 위에서 봤던 muij와 겹친다는 점을 이용하면 다시 이렇게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것도 그냥 설명을 해보자면 상대방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의 연결 가능성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즉, 이 앞부분의 항은 이제 상대방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나를 이제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상대방을 선택할 확률, 그리고 뒤에는 상대방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내가 상대방을 선택할 확률의 차이로 구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선 모델 또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호성 계수와 muij 엣지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가 ij의 조합마다 하나씩 생기기 때문에 노드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추정해야 할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이 상호성 계수를 하나의 상호성 계수로 상수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 muij라고 하는 애는 mu 더하기 알파 i 더하기 베타 j 즉 얘는 이제 기본 엣지 성향이라고 하는 상수에다가 노드 i의 송신 효과 그리고 노드 j의 수신 효과를 더한 방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지는 PA는 맨 처음에 보았던 PA는 익스포넨셜 세타 t의 GA 분의 카파시타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제 이 세타 t가 특성의 중요도이고 GA가 이제 네트워크 특성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얘 알파 i, 베타 j까지가 이제 세타 부분에 오는 특성의 중요도를 나타내고 이 아래에 이제 노테이션이 나와 있지만 R은 이제 상호 연결된 엣지의 개수 그리고 M은 엣지의 수 AI 플러스는 이제 노드 I의 아웃 디그리 그리고 A 플러스 J는 이제 노드 J의 인 디그리 해서 네, 특성의 네트워크의 특징을 곱한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타와 로그 오지의 관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즈라고 하는 거는 1-p분의 p, 즉 이제 일어날 확률 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고 로그 오즈란 이제 오즈의 로그를 취해 놓은 것인데 이거는 이제 설명 변수의 효과를 선형적으로 설명해 보기 위해서 로그를 취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앞서 계속 살펴보았던 ERGM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제 세 가지 노테이션을 먼저 정리하고 가면 AIJ의 플러스는 I에서 J로의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하는 상태 그리고 AIJ의 마이너스는 I에서 J로의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AIJ의 여집합 표시는 이제 I에서 J로의 네트워크를 제외한 모든 네트워크를 안다라고 가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지막에 구해지는 식을 설명해 보자면 좌변은 나머지 네트워크 구조를 알고 있을 때 IJ의 간선이 생길
엣지는 이제 세타 t에다가 엣지 하나를 추가했을 때 네트워크 통계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구한 식이 로지스틱 회귀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우선 로지스틱 회귀 식인 이 로그 엣지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베타 2 x2라고 하는 식은 결국에 이제 로그 엣지를 설명 변수인 1 x1 x2를 이용해서 설명하기 위해 베타를 추정해 나가는 과정인 것처럼 이 ERGM의 식 또한 이 좌변에 있는 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설명 변수인 이 네트워크 특성의 각각의 특성의 중요도를 추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흐름이고요. 제목은 레이턴트 네트워크 모델인데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트워크의 연결은 관측되지 않는 노드별 잠재 변수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잠재 변수는 뭐고 잠재 네트워크 모델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일단 잠재 변수는 직접 관측할 수는 없지만 노드쌍이 서로 연결될 확률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합니다. 결국 이 잠재 변수를 도입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조금 더 잘 분석하고 추정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관측된 변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연결 패턴을 설명하고 그 뒤에 존재하는 구조를 추론하기 위함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를 볼 때 인접 행렬 Y와 공변량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인접 행렬에서는 노드 사이의 연결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 공변량은 여기에 함께 관측되는 부가적인 정보인데 예를 들어 학생들의 친구 관계 네트워크를 생각할 때 같은 학과 여부, 성별이 같은지 다른지처럼 노드쌍의 연결 여부를 설명하는 관측 가능한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잠재 변수는 직접 관측할 수는 없지만 노드쌍이 서로 연결될 확률을 결정하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음영 영역이 이제 저희가 연결 데이터를 통해 추론하고자 하는 잠재 구조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접행렬과 공변량을 관측했는데도 노드 1번에서 7번이 왜 이렇게 하나의 집단처럼 나타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때 그 이유를 공통된 특성이나 집단 소속에서 찾는 것이 잠재 네트워크 모델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잠재 구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추정하느냐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잠재 네트워크 모델에도 레이턴트 클래스 모델, 레이턴트 스페이스 모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구조의 적절한 모형을 하나 가정합니다. 이후 인접 행렬이나 공변량 같은 관측 정보들을 이용해 베이지안 추론을 수행하고 마르코프 체인 몬테 칼로라는 MCMC 방법을 이용해서 그 모수와 잠재 변수의 결합 사후 분포를 근사하는데 이 부분은 베이지안 추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잠재의 변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우선 네트워크의 교환 가능성을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네트워크의 교환 가능성이란 노드의 번호나 이름을 바꾸어도 네트워크가 생성되는 확률 분포가 달라지지 않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즉, 연결 데이터를 보기 전에는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보다 특별하다고 볼 정보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수식으로는 임의 노드 순위의 파이에 대해 화면에 보시는 식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 General Formulation은 잠재 네트워크 모델의 기본적인 식인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노드 i와 j 사이의 엣지 존재 여부 yij는 네트워크 전체 기본적인 연결 경향인 뮤와 잠재 특성 ui, uj 그리고 노드 사이의 우연성을 나타내는 엡실론 ij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후에 프로빌 모델에서는 여기에 공변량 정보 x까지 추가해서
엣지 형성 요인을 관측 가능한 부분과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앞의 식이 조금 추상적이어서 잠재 변수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턴 스페이스 모델에서는 각 노드의 잠재 특성 UI와 UJ를 잠재 공간상의 위치로 나타내고 그 위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직접 관측되지 않는 성향이나 관심사의 유사성이 거리의 형태로 연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잠재 변수가 연결을 설명하는 좌표처럼 쓰인다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뮤는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때 네트워크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연결되기 쉬운지를 나타내는 모순인데, 뮤가 크면 기본적으로 엣지가 형성되기 쉬운 조민한 네트워크가 되고, 작으면 엣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희소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친구 관계 네트워크를 생각해 보면 학교 전체의 친밀한 분위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UI는 노드 i의 잠재 변수인데, 화면의 수식은 노드별 잠재 변수들은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데이터를 보기 전에는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와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잠재 특성을 갖는다고 구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노드들을 사전에 대칭적으로 취급한다는 앞의 교환 가능성 가정을 잠재 변수 수준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엡실론이 표현하는 건 잠재 변수만으로 설명되지 않은 우연한 요소, 즉 노드 쌍별 무작위 요인을 나타냅니다. 두 학생이 잠재적 관심사나 성향이 비슷하더라도 실제로 만난 적이 없다면 친구가 될 수가 없겠죠. 연결 생성 함수는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예시입니다. 넘어갈게요. 지금까지의 General Formulation은 어떤 요소들이 엣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틀이었는데요. 실제 추정을 위해서는 공변량과 잠재 변수 아래에서 엣지가 형성될 조건부 확률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먼저 식을 한번 볼게요. 프로비의 모형은 Y*라는 잠재적 연계 점수를 도입하는데요. 이 점수는 전체 연계 수준 뮤, 관측 공변량의 효과 X 트랜스포스 베타, 잠재 효과 알파, 그리고 오차항 엡실론의 선형합으로 표현합니다. X는 노드 i와 j 사이의 관측 공변량 벡터, 베타는 각 공변량에 곱해지는 회귀 개수이자 데이터로부터 추정해야 하는 모수입니다. 따라서 X 트랜스포스 베타는 관측된 공변량들이 잠재 연결 점수에 미치는 효과를 하나의 값으로 합한 것입니다. 반면에 알파 함수는 두 노드의 잠재 변수를 결합한 잠재 효과로 관측된 공변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두 노드의 숨은 관계 구조가 연결을 얼마나 촉진하거나 억제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함수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잠재 모델이 구분되고요. 이 잠재 연계 점수가 0보다 크면 실제 간선이 존재한다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차항에 표준 정규 분포를 가정하면 노드 i와 j가 연결될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 파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PIJ 이렇게 한 노드쌍의 연결 확률을 구했는데, 그런데 인접 행렬에는 연결된 경우도 있고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Y는 1, Y는 0, 그리고 모두 설명하는 확률 분포를 구해야 합니다. Y가 0과 1이라는 두 값만 갖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YIJ를 확률 PIJ를 갖는 베르누이 확률 변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프로빗 모형이 계산한 P를 베르누이 분포의 성공 확률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전체 네트워크의 조건부 분포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공변량 X와 잠재 변수 U가 주어지면 이 전체 네트워크는 각 노드 쌍마다 고유한 확률 P를 갖는 베르누이 확률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측된 인접 행렬 라지 Y를 스몰 y로 고정하면 이 조건부 분포는 모수와 잠재 변수에 대한 가능도 함수가 됩니다. 이후 이 가능도에 사전 분포를 결합하여 전체 연결 수준 뮤, 회귀 개수 베타, 그리고 잠재 변수 u들의 사후 분포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정리를 한 걸로 넘어갈게요.
잠재 효과 알파를 어떤 형태로 정의하냐에 따라 모형에 포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레이턴 스페이스 모델, 레이턴 클래스 모델, 에이겐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 레이턴 스페이스 모델은 화요일에 간사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레이턴 스페이스 모델을 이제 각 노드를 연속적인 잠재 공간 위의 점으로 표현을 하고 잠재 효과 알파는 이제 유클리드 거리로 나타내게 됩니다. 인접 행렬에 들어있는 고차원적인 연결 패턴을 2차원과 같은 낮은 차원의 잠재 공간에 임베딩하게 되는데 관측된 연결 구조가 잘 설명되도록 각 노드의 저차원 잠재 좌표를 추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실제로 연결되어 있거나 전체적인 연결 패턴이 비슷한 노드들은 잠재 공간에서 가까운 위치에 놓이도록 좌표가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친구이면 A와 B가 가깝게 임베딩되고 A와 C도 친구이면 A와 C 역시 가깝게 배치됩니다. 그러면 B와 C는 직접 친구가 아니더라도 공통 친구 A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잠재 공간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인접 행렬 Y에서는 B와 C가 친구가 아니면 이제 Y는 0으로만 표시되지만 잠재 공간 모형은 이 관계를 단순히 0으로 끝내지 않고 추정된 두 노드의 잠재 거리로부터 연결 확률 P, B, C를 이제 계산하는데 따라서 현재는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더라도 연결 구조상 서로 가까운 노드라면 비교적 높은 잠재 연결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MCMC로 추정한 모델인데 한번 봐주시고요. 레이턴 클래스 모델은 각 노드가 관측되지 않는 Q개의 이산적인 집단 중 하나에 속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산적 집단이 무엇이냐 하면 노드의 잠재 특성을 몇 개의 구분된 범주 중 하나로 표현한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무리지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무리, 공부를 하는 무리, 게임을 좋아하는 무리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집단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에서 잠재 효과 알파는 M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M은 두 집단의 조합에 따른 연결 효과인데요. 예를 들어 잠재 집단이 이제 3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노드 I가 1번 집단, 노드 J가 2번 집단에 속한다면 알파는 M12, 즉 마이너스 1이므로 두 집단의 조합이 연결 점수를 낮춥니다. 1번 집단과 2번 집단 사이 연결 효과가 낮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서로 교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엣지를 형성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행렬의 값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저희가 먼저 임의로 설정하는 값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잠재 구조를 추정할 때 어떤 잠재 모델을 가정하고 그 모델의 모수와 잠재 변수의 사후 분포를 이제 MCMC로 근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각 노드의 집단 소속과 함께 M의 원소들도 이제 같이 추정되겠습니다. 구조적 등가성은 같은 잠재 집단의 노드들은 각 집단에 대해 동일한 연결 확률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이겐 모델인데요. 스페이스 모델과 같이 각 노드를 Q 차원의 잠재 벡터로 표현을 하는데 아이겐 모델의 잠재 효과는 U 트랜스포스 람다 UJ라는 가중 내적 형태로 정의됩니다. 각 차원의 곱에 람다 K라는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람다는 그 차원의 중요도를 나타내는데 쉽게 말해서 람다 K의 절대값은 K번째 잠재 차원이 연결 점수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절대값이 크면 해당 차원이 연결에 강하게 작용하고 0에 가까우면 영향이 작습니다. 또한 람다 K의 부호는 연결이 형성되는 방식을 나타내는데 람다가 양수이면 같은 방향의 잠재 특성을 가진 노드끼리 연결되는 동질성을 표현하고 음수이면 반대되는 잠재 특성이나 역할을 가진 노드끼리 연결되는 상부적 구조를 표현합니다. 라지 람다의 이제 원소인 람다 K도 M과 마찬가지로 연결 확률 모형 안에서 각 노드의 잠재 벡터 U와 함께 추정되는 모수입니다. 이 또한 이제 MCMC로 근사를 하게 되고요. 가중 내적을 사용하는 이유는
잠재 차원마다 연결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방향을 다르게 허용해서 비슷한 노드끼리 연결되는 구조와 서로 다른 역할끼리 연결되는 구조를 동시에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프로젝트 협업 네트워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학생 사이에 간선이 있다는 것은 두 학생이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팀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요. 두 잠재 차원을 추정한 뒤 첫 번째 잠재 차원은 관심 분야의 유사성을, 두 번째 잠재 차원은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을 나타낸다고 해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원에서 학생 I의 값은 1, 학생 J의 값은 0.8로 같은 보호를 가지고 보호값도 2로 양수이므로 같은 방향의 잠재 특성을 가진 노드끼리 연결되는 동질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두 학생이 비슷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점이 연결 점수를 1.6만큼 높이게 됩니다. 두 번째 차원에서는 학생 I가 1, 학생 J가 마이너스 1로 반대의 보호를 가지는데요. 이 차원의 고유값은 마이너스 1.5이므로 같은 역할보다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가진 노드끼리 연결되는 상부성을 나타냅니다. 한 학생은 기획과 분석을 담당하고 다른 학생은 구형과 코딩을 담당하는 것처럼 서로 역할이 다를 때 연결 점수가 1.5만큼 높아집니다. 따라서 전체 잠재 효과는 3.1이 되고요. 즉 두 학생은 관심 분야는 비슷하면서 역할은 서로 보완적이기 때문에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이제 실제로 지금까지 배운 모형의 모수와 잠재 변수를 어떻게 추정하는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베이지안 추정에서는 먼저 모수와 잠재 변수의 사전 분포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모수와 잠재 변수가 관측된 인접 행렬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가능도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사전 분포와 가능도를 결합하면 데이터 관측 후에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사후 분포를 얻습니다. 그러나 잠재 네트워크 모형에는 노드 수에 비례해서 잠재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후 분포의 차원이 매우 높아지고 형태가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사후 분포를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MCMC를 사용해서 그 사후 분포를 근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관측된 네트워크를 잘 설명하는 영역은 자주 방문하고 잘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은 드물게 방문하면서 사후 분포 전체를 근사합니다. 초기값의 영향이 강한 앞부분 표본을 제거하고 수렴한 이후의 표본을 이용하면 모수의 사후 평균, 신용 구간, 그리고 각 노드의 잠재 위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과정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정이 끝났다고 해서 모형이 실제 네트워크를 충분히 설명한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겠죠. 적합도 평가는 크게 실제 구조를 재현하는 구조적 적합도와 간선과 비간선을 구분하는지 보는 예측적 적합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조적 적합도는 추정된 모형으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여러 번 생성한 뒤 실제 네트워크와 밀도, 노드별 연결수, 삼각관계수, 분지파 정도 같은 구조적 특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생성된 네트워크들이 실제 네트워크와 비슷한 구조를 보인다면 모형이 네트워크의 주요 패턴을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측적 적합도는 네트워크의 일부 간선을 감추고 나머지 네트워크로 모형을 적합한 뒤 감춰둔 간선의 존재 여부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뒤의 내용은 강의 안에서도 생각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적어봤고요. 저도 설명은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혹시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래요? 그러면 질문 한번 하고 하는 것도 질문 있으신가요? 3파트 마지막 장.
네, 되셨으면 다음 분 있으실까요? 피온 모델. 그럼 간사님 이어서.
네, 현재 연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데 이제 학술부장님께서 2분 정도만 소요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쓰겠습니다. 진짜 빠르게 할 거예요. 일단은 SBM은 그러니까 저희 네트워크 모델들이 기존 통계 모델들이랑 연관성이 좀 있는데 일단은 SBM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랑 이제 똑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은 이런 식으로 이제 봉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세 개 봉우리가 있구나가 미리 보이지만은 사실 SBM 같은 경우는 어떤 커뮤니티로 분리되는지가 그냥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인다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잠재적으로 이제 분집이 있는데 그거를 분류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ERGM은 이제 회귀라서 특히 로지스틱 회귀랑 이제 식이 비슷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이제 그 발제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왜 이제 SBM 식을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하냐 하면은 이게 이게 SBM의 그 라이클리후드 우더거든요. 이제 SBM 추정을 하려면은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를 이제 상수라고 친다고 하면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N 아웃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커뮤니티 내부 말고 커뮤니티 사이의 엣지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 추정이라는 걸 하게 될 텐데 커뮤니티 추정을 했을 때 좋은 추정 방식 중에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 간 엣지는 적게 하고 커뮤니티 내부 엣지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BM의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추정하는 게 요 이제 커뮤니티 엣지를 최소화하는 문제랑 같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관점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DCSBM인데요. 이게 DCSBM을 적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큰 것들끼리만 적용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치 블록이에요. 그래서 정치 블록이면은 민주당, 공화당 이런 쪽으로 이제 당별로 분리가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디그리가 큰 것만 따로 모으는 문제가 있었는데 DCSBM을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딱 당별로 잘 분리를 했다. 이런 DCSBM 장점입니다. 원래 논문에서 소개된 내용이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오늘 세션 마치겠습니다.